이번 이야기는 이제 똘비 이야기고요. 시기적으로 좀 오래됐어요. 한 17년? 제가 군대를 21살 때 2월 달인가 갔는데 입대하기 한 2달? 3달 전? 그러니까 20살 겨울이죠. 11월, 12월 달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똘비가 얘는 군대가 면제였어요. 아시다시피 호적상에 살아계신 가족분들이 그때 당시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호적상으로 면제 사유가 되다 보니까 면제가 진작에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는 돈 벌려고 바로 사회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얘가 첫 직장 잡은 지 한 2, 3주? 제 기억으로는 된 것 같은데 그때 일을 하고 있다고 연락받고 바쁠까봐 연락은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게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입대하기 몇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기 전에 여자친구랑 여행이라도 갈까 싶어서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길게 하면은 입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놀러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고수익 알바가 없나 생각해보니까 똘비가 생각난 거예요. 얘가 공사 현장에서 용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알바 단가가 되게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연락이나 해볼까? 이래갖고 전화를 해봤어요. 안부 겸 전화를 한 거죠. 겸사겸사. 똘비가 받더라고요. 하고 밥 먹는 중이다. 점심시간이다. 왜 무슨 일 있나? 이러길래 아 그게 아니고 여차여차 이래가지고 알바 자리 혹시 있냐? 이랬더니 잘 됐다고.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일하는 회사 반장님이 말하는 게 너 주변 친구들 중에 알바 할 만한 애 있냐? 네 나이 또래 중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시급 잘 쳐주겠다고. 그런 말을 언제 했다고. 잘 됐다. 너 올래?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가죠. 알겠다. 어차피 잠은 또 얘가 거기서 지내니까 얘 숙소에서 같이 지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갈게. 빨리 얘기해 달라고 이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얘가 전화를 안 끊고 근데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랬더니 그게 우리 회사에 귀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오호. 근데 얘랑 제가 그때 당시에 20살이니까 20살 평생 같이 지내서 저는 솔직히 귀신을 못 봤거든요. 한 번도. 얘랑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얘만 봤지. 그래갖고 딱히 뭐 그럴 것도 없고 얘가 귀신을 보는 애니까 거기 사람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귀신이 있겠지 싶어서 그게 왜 너는 그냥 뭐 평범한 일이잖아. 있던 일이잖아.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근데 되게 많대요. 예. 그래서 괜찮겠냐고. 근데 얘가 보는 애인데 귀신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회사를 한 달 정도 다니고 있잖아요. 뭔가 일이 있었으면 도망을 치랜데 성격상. 그래서 듣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할게. 무조건 할게. 어차피 나 귀신 못 보니까 상관없다고. 반장님한테든 누구한테든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갈 테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알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무슨 귀신인지. 네. 그리고 좀 제가 겁이 많으니까 미리 대비라도 할게요. 물어봤어요. 근데 무슨 귀신인데 이랬더니 얘기해주면은 너 안 올 것 같다고. 와서 얘기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반장님한테 얘기해놨다고. 알겠다 고마워 똘배야 이러고 집에 버스 타고 내려갔어요. 일하기 하루 전날에. 저녁에 딱 가니까 얘가 버스 터미널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는 길을 모르니까 회사를. 갖고 오랜만에 만나갖고 인사하고 버스 타고 갔어요. 출발했어요. 얘 따라서. 한참을 가고 있다가 궁금하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귀신이 뭔지. 그래서 야 뭐 지금 온 건 온 거고 도망 안 갈 테니까 도망 안 가고 일할 테니까 그때 얘기했던 귀신 얘기 좀 해달라.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똘비가 해주는 말이 얘가 첫날 출근했을 때 얘가 첫 직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장 일하시는 용접하시는 분들 중에 재간사라는 분이 있대요. 재간사. 설계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을 붙이는 게 용접이다 보니까 일이. 그래갖고 이제 설계 도면인데 그 설계 도면 따라서 치수를 재고 미리 가용접을 해놓는데요. 그 재간사라는 분들이. 그걸 하는 분들이 재간사래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볼 줄 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 조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용접사로 들어갔는데 얘가 아직 초보니까 일은 못 맡기고 가용접하는 거를 재간사 따라다니면서 도와줘라 해갖고 2명이서 팀이 됐나 봐요. 어떤 아저씨 한 분이랑. 그래서 첫날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용접 마스크 쓰고 가용접을 막 하고 있는데 한참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이 떨어졌다 이런 고함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 떨어졌다고.
이게 뭐야? 이러고 얘가 놀래가지고 첫 직장이잖아요. 그런 일은 처음이니까 얘가 놀란 거예요. 막 용접하다 말고 이거 뭐야? 이러고 용접 마스크 훌러덩 벗어 던지고 막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탁 때리더래요. 갖고 아야 이러고 탁 봤는데 옆에 재간사 아저씨가 화난 얼굴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용접하다가 갖고 아저씨 못 들으셨냐고 사람 떨어져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니 지금 이거 작업하다가 무슨 소리가 났다고 그러는 거냐고 이러다가 하면 잘못하면 너 크게 다쳐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더래요. 처음 왔으면 긴장을 하고 해야지 어디서 이거 용접하다 말고 이러냐고 안전사고 나려고 한참 욕먹다 보니까 얘가 처음 만난 분이고 또 첫 직장이면 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서워가지고 별 말은 그 다음에 못 꺼냈대요 아저씨한테. 한참 욕먹고 다시 일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한 며칠 동안 계속 반복이 됐대요. 사람 떨어졌다는 고함 소리 들리는데 아무도 반응도 안 하고 똑같이 막 사고 났다고 막 우르르 쾅쾅 막 이런 소리 들리는데도 아무도 반응 안 하고 너무 이상하다. 나만 들리나? 이게 뭔 상황이지? 이랬는데 얘가 귀신을 보는 애니까 여기가 공사 현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영가분들이 좀 있나 보다. 내가 이게 홀리려고 하는 건가 보다. 이래가지고 얘가 정신 차리고 그냥 이제 집중을 한 거예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가 이렇게 사고 났다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이만했대요.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그날도 이제 막 한참을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접을 하고 있는데 천둥 소리처럼 우르르 쾅쾅 이런 소리가 철 떨어지는 소리가 쾅 나더래요. 또 헛소리 들리는구나. 이런 무시하고 있는데 누가 툭툭툭 치더래요. 하고 용접 마스크 벗고 일하던 거 그만두고 탁 봤더니 재간사 아저씨가 사고 난 것 같다고. 이번에는 진짜 이 아저씨도 들은 거예요. 하고 부랴부랴 간 거예요. 아저씨 따라서. 거기가 현장이 되게 넓대요. 그러니까 공장인데 약간 야외 느낌인데 이렇게 천장 덮어 씌워놓은 그런 현장이래요. 공장. 되게 부지가 넓고 거기가 본 회사가 있고 그 밑에 하청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하청 중에 한 회사를 똘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여러 회사끼리. 그 한 공장을 되게 넓은 부지를. 근데 자기 회사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옆 회사에서 옆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이미 막 몰려있더래요. 그 주변에. 하고 이제 재간사 아저씨 따라서 턱 갔더니 이게 사람들이 워낙 인파가 많이 몰려있으니까 사고 현장을 제대로 못 봤는데 궁금하잖아요, 얘도. 하고 키가 크니까 까치발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데 저 멀리 사고 현장처럼 보이는데 철근? 뭐 합판? 철 합판 있죠? 되게 큰 게 땅에 떨어져 있고 뭐 이렇게 사고 현장처럼 보이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얘가 궁금하니까 보고 있는데 웬 아저씨 한 분이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와중에 한 아저씨 한 분이 보이는데 아저씨가 와 죽을 뻔했다면서 혼자서 막 혼잣말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죽을 뻔했다고. 나도 저 밑에 깔릴 뻔했다면서 막 혼잣말을 떠들고 있길래 얘가 궁금하니까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아저씨한테. 재간사 아저씨는 그냥 따로 보고 있고 가고 이제 얘가 혼자서 똘배 가가지고 아저씨 혹시 무슨 일이냐고 아저씨가 이렇게 힐끗 쳐다보더니 내가 여기 작업하는 사람인데 동료가 밑에 깔렸대요. 철판 밑에.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1m만 내가 그 옆에 있었어 나도 같이 깔렸다면서 죽을 뻔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얘는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이제 사고 현장 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일하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고가 나니까 그만둘까 했는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또 그런 생각은 잠시만 들었대요. 무섭다는 생각은 드는데 갖고 그 아저씨 얘기 이제 막 한참 혼자 얘기하는 걸 듣고 와가지고 사고가 사람이 죽은 사고잖아요. 목숨이 날아간 사고니까 큰 사고니까 그때가 점심 먹기 전이었는데 소장님들이 각 반장님들이 부르더래요.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분들도 오고 이래야 되니까 제대로 된 일이 안 되니까 일단은 밥은 먹어야 되니까 점심시간 겹쳤으니까 밥 먹고 락하룸?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거기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일하지 말고 일단은 나중에 추후에 설명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러 얘 간 거예요. 사고 현장은 뒤로 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사내 식당이 공장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한 식당에서 다 같이 먹는데요. 점심시간 되면. 그러니까 완전 전쟁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막 뛰어간 거예요. 또 늦게 먹으면은 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 타고 탁 돌아서가지고 식당이 남은 자리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또 모르는 사람들 옆에서 먹으면 좀 뻘쭘하고 하니까 아직 젊은 애니까
나이가 좀 있었으면은 그냥 아무 옆에나 가서 먹어도 되는데 아직은 뻘쭘하더래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얘가 아는 사람 있나 이렇게 막 두리번 그 많은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 사고 현장에서 자기 깔릴 뻔했다고 막 주저리 떠들던 아저씨가 한 자리에 앉아갖고 밥을 막 먹고 있더래요. 저 아저씨 옆에 가서 같이 먹을까? 아까 전에 그래도 얘기를 했잖아요. 안면은 텄으니까. 가서 먹을까? 이랬는데 옆자리가 비어있는 데가 없어서 그 아저씨 옆자리가. 그래서 대충 그냥 다른 데서 먹자 이러고 자기는 좀 떨어진 곳에서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막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아저씨들이 같이 앉을 거라요. 모르는 아저씨들이. 하고 밥을 막 이제 여러 명이서 먹으면서 그 사고 얘기를 하더래요. 막 얘기하는데 그 밑에 깔린 게 중국인 노동자 깔렸대요. 2명이. 그러니까 같이 작업하던 2명이 한꺼번에 깔려서 2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아까 전에 그 아저씨한테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얘도 이제 대화에 좀 끼어들고 좀 알고 싶어서 말을 걸었대요. 밥 먹다가 아저씨들한테. 저도 아까 들었는데 그 옆에 같이 일하던 분 한 분은 사셨다고 죽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얘를 딱 보더니 한국 사람이야? 이러더래요. 똘비 보고. 하고 얘가 아니 얘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누가 봐도 한국인이거든요. 아니 저 여기 같은 회사는 아니라도 여기 현장에서 일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저 한국인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아까 중국말 되게 잘하던데? 이러더래요. 혼자서 막 중국말로 떠들길래 중국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까 전에 사고 현장 갔을 때 지금 똘비한테 말하는 아저씨가 똘비 뒤에 있었대요. 근데 웬 키 큰 애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갖고 막 옆으로 뭔 일인가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얘가 혼자 중얼중얼 떠드는데 중국어로 살라살라 떠들더래요. 혼자서. 갖고 중국 사람인가 싶어하고 그냥 아저씨 넘겼는데 밥 먹으러 왔는데 얘가 갑자기 한국말로 물으니까 놀란 거예요. 아저씨가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한국어로 유창하게 발음이 이상할 건데 중국인은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도. 그러니까 놀랬던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 그때 깔릴 뻔했다 아저씨랑 대화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니 혼자 말하고 있었다고 중국어로. 이게 이상하잖아요 얘가. 하고 이상하다 이러고 아까 전에 같이 얘기했던 아저씨가 식당에 있으니까 이렇게 봤대요. 혹시 내가 헛것에 홀렸나? 이래갖고 막 보니까 그 아저씨가 계속 밥을 먹고 있더래요. 밥 먹는 옆모습이 보이더래요. 이상하다. 이래갖고 얘가 밥 먹을 생각이 그냥 싹 달아난 거예요. 뭔가 섬뜩하니까. 하고 아저씨 밥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밥도 다 안 먹고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아까 전에 같이 얘기했다고 했던 똘비가 생각하기에 얘기했다고 했던 깔릴 뻔했던 아저씨를 다시 딱 뒤를 돌아봤는데 안 보이던 반대편 얼굴이 반이 날아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그래가지고 뭐야 이래가지고 얘가 그걸 보고 이 아저씨가 귀신인 건 알았잖아요. 이게 뭐야? 이래갖고 아까 전에 중국인인 줄 알았다고 한 아저씨를 이렇게 봤더니 그 아저씨 뒤통수가 반이 날아가 있더래요. 둘 다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귀신이 많다고. 제가 말로 듣기로도 좀 너무 무섭잖아요. 야 근데 너 용패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자기가 귀신인 걸 모르는 귀신들이라서 네. 그냥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람인 줄 안대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얘 생각에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자기가 죽은 것조차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사람일 때처럼 계속 그냥 일을 한대요. 얘 말에 의하면은. 그런 귀신들이 되게 많다고 여기. 하고 여기 현장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마음을 다 잡았대요. 이런 일은 일상 다반사일 거다. 내가 참고 견디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고. 아직까지 별다른 뭐 일 없다고. 그렇냐 이래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근데 뭐 지금 숙소 가는 거냐. 그때가 저녁이었거든요. 저희가 버스 타고 가고 있었던 시간인데 제가 지금 뭐 숙소 가는 거냐. 너 뭐 어디 잡았냐고. 원룸 살아? 아니면 뭐 회사 기숙사? 어디 구했어? 이랬더니 얘가 아니 나 회사에서 자는데 이래요. 회사? 기숙사야? 물어보니까 알바생은 근데 기숙사에 더 안 재워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면 난 어디서 자냐고 이랬더니 아니라고 나 기숙사에서 안 잔다고. 회사 사무실에서 자거나 아니면 회사 용접기 놔두고 하는 공구 창고가 있대요. 회사에. 거기 근무를 선대요. 근무를 서면서 거기서 잔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예 안 나간대요. 회사에서 안 나온 지도 지금 한 2주 넘었다고. 니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그럼 24시간을 일을 한단 거 아니에요, 얘가.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한
일주일? 한 2주일? 뭐 이쯤인가? 밥 먹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 회사 사무실 현장에 컨테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가건물 있죠? 아, 그걸 사무실로 쓰나 봐요, 그거를. 그 건물 한 채가 있나 봐요, 현장에. 거기가 이제 현장 사무실인데 거기 창문 하나가 있는데 밥 먹고 와가지고 담배 피려고 얘가 커피 먹으면서 쉬려고 그 사무실을 지나가야지 쉬는 라커룸이 있대요. 그래서 얘가 거기 밥 먹고 지나가는데 웬 창문에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몸을 반쯤 이렇게 대놓고 야 이렇게 부르더래요. 똘비를 지나가는데. 근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부르니까 얘가 갔대요. 같은 회사 사람인 줄 알고 왜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현장 소장님이래요. 그분이. 나 여기 현장 소장이라고. 왜 부르셨냐고 이랬더니 네가 얼마 전에 들어온 똘비지? 이러더래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너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사회초년생이고 지금 회사 일하고 퇴근하면은 찜질방 가서 지낸다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 소장님이. 그래서 얘가 반장님한테 면접 볼 때 얘기를 했나 봐요. 얘가 그때 당시에 얼마 전까지도 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보태줄 만한 어른이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 집 부모님들한테라도 얘기를 했으면은 원룸 보증금이라도 빌려줬을 텐데 얘가 민폐 끼치기 싫어가지고 자기 수중에 있는 돈으로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원룸 이런 건 못 잡고 그냥 퇴근하고 나면은 일하는 곳 근처에 찜질방에서 묵었나 봐요. 자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직 월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게 있는 거를 얘가 딴 지역이다 보니까 면접 볼 때 반장님이 물어봤나 봐요. 그때 얘기를 했나 봐요. 너 어디서 지낼 거냐? 그리고 얘가 사내초년생 20살 갓되니까 반장님이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그걸 얘기했나 봐요. 주저리. 근처에 찜질방 찾아봐가지고 거기서 지낼 거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는지 현장 소장님이 너 그러지 말고 돈도 아낄 겸 여기 사무실에서 자든가 야간에 일을 해라. 차라리 일을 하면서 내가 그 돈은 다 쳐줄 테니까 하는 말이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도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게 비싸대요. 장비들이. 그 장비들을 일할 때는 쓰다가 마칠 때는 반납을 한대요. 그 반납해가지고 관리하는 곳이 자재창고? 장비창고 이런 거래요. 원래 근무 시간 중에는 그 창고 자체를 하루 종일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퇴근을 하잖아요. 밤에 다 잠그고 CCTV도 현장에 다 달려있고 하긴 한데 야간에 가끔씩 도둑이 된대요. 네. 그거 털라고 몇 번 당했다.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솔직히 뭐 필요는 없는데 CCTV도 다 달려있고 자물쇠도 다 달려있고 한데 그러니까 배려해 주신 거죠. 젊은 애가 고생을 하니까. 또 이제 자존심에 상처는 입지 말라고 보탬도 될 겸 해라 그렇게 말은 안 하셨는데 얘가 느끼기에는 그랬대요. 소장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죠. 저녁에 다 퇴근하고 나시면은 현장 한 바퀴 싹 둘러보면서 혹시나 작업자분들이 창고에 반납 안 한 장비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싹 수거해가지고 창고에 넣고 문단속 잘하고 창고 굳이 지킬 필요 없다. 사무실에서 네가 자든 아니면 CCTV로 사무실에 CCTV가 있었거든요. 컴퓨터에. 그 화면을 계속 보고 있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네 저녁에 일하는 것까지 다 월급으로 쳐주겠다.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똘비가 알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지금 회사에서 묵고 있다고.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저는 알바로 채용된 거지 그 야간까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럼 난 무보스로 밤을 여기서 지내야 된다는 건데 아무리 똘비가 있다고 해도 나는 어떻게 이랬대. 걱정 말라고 소장님한테 다 얘기해놨다고. 창고가 2개래요. 네. 창고가 2개니까 똘비 하나 창고 보고 저 하나 남은 창고 하나 보고 요렇게 소장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친구도 대견하다고 젊을 때부터 이렇게 돈 벌러 알바도 다니고 하니까 대견하다고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대요. 자기가 다 얘기해놨대요. 그럼 더블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도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건데 회사에서. 씻는 것도 본사 건물에 가면은 샤워장이랑 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화장실도 되게 좋고 세탁기도 있고 하고 그냥 여기서 살면 돼. 그냥 회사 안에서 돈 받으면서 하고 와 진짜 고맙다 이러면서 그때 가고 24시간 그렇게 뛰는 게 하루 일당이 거의 20만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큰 돈이죠. 한 달이면은. 그래가지고 와 너무 고맙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저도 출근을 했어요. 저는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밑에서 속된 말로 시다발이라고 하죠. 아저씨들 장비 갖다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 루틴이 그렇게 일과가 5시 끝나요. 새벽 6시부터 해가지고 5시 끝나는데 5시 끝나고 아저씨들 다 퇴근하고 나시면 저희는 밥 먹으러 밖에 나갔다가 저녁 먹고 똘비랑 들어와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한 바퀴를 뺑 돌아요. 그러니까 장비 다 수거해가지고 혹시나 수거 안 된 거 있으면 수거해가지고 다 집어넣어 놓고 창고에.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노가리 까다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이상했던 게 솔직히 자면 되거든요. 그냥 사무실에 TV도 있고 그때 당시에 뭐 난방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난로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거기 소파도 있고 이래가지고 요 깔고 자면 되고 이래가지고 넓어가지고 그러면 되는데 똘비가 꼭 10시만 되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해가지고 왜냐면 저도 자재 창고를 가봤는데 거기 잘 데가 없어요. 의자 하나 덜렁 있고 거기서 그냥 앉아서 잔다는 거 아니에요. 가면은 맨날 거기서 자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꼭 10시만 되면은 가가지고 저랑 놀다가 아까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한 하루 이틀 일했을 때 똘비야 너 왜 불편하게 거기 잘 데도 없는데 너 왜 거기서 자냐고 사무실에서 같이 자자고 나 혼자 자기 무섭다고 너도 혼자 자기 안 무섭냐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 게 얘가 저 일하러 오기 전에 얘도 사무실에 있으면 편하니까 사무실에서 잤대요. 근데 10시마다 밤마다 누가 와가지고 발로 문을 막 꽝꽝꽝 찬대요. 이게 얘가 말하는 게 주간팀이 있고 얘가 그때 혼자서 일하고 있을 때 당시 야간에 야근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야라고 하던데 철야 하시는 용접사분들이 몇 분 계시대요. 네. 회사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장비도 참고 얘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밤에는 그걸 이제 장비도 출납해주고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10시만 되면 누가 와가지고 사무실 문을 발로 꽝, 꽝, 꽝 찬대요. 이게 소리가 맨 처음에는 얘가 들었을 때 위에서 이게 소리가 쾅쾅쾅 나면 누가 두드리는 소리인데 밑에서 소리가 난대요. 밑에서. 그러니까 발로 누가 찬단 거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작업자분인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거기 창문이 있으니까 사무실에. 근데 또 얘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밤에 도둑 있다고. 그러니까 도둑이라도 위험한 거고 그리고 아무리 철야하시는 분이라도 사무실은 안 온대요. 왜냐면 얘가 불을 다 끄고 있으니까 사무실 문을 지가 안에 들어가고 잠근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올 리도 없고 그러면은 도둑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그럼 둘 다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창문을 쓱 봤대 아무도 없더래요. 소리는 들리는데. 바깥에 출입구 쪽에 이렇게 봤는데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계속 발로 누가 쾅, 쾅, 쾅 차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근데 밖으로 나가고 확인은 못하겠고 무서우니까. 그게 10시 조금 넘으면은 그때부터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10시 딱 되기 전에 10시 되려고 하면은 그냥 도망간 거예요. 사무실 문 닫아놓고 창고로 도망가가지고 창고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자고 이랬던 거예요. 저는 그때 한 이틀 정도 저 혼자서 거기서 잤거든요. 야, 그 얘기 나한테 얘기 왜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야, 괜히 귀신도 못 보는 애한테 그런 얘기 하면은 너 어차피 귀신 못 보잖아. 귀신도 못 보는 애한테 그런 얘기하면 괜히 신경 써갖고 니 잠 못 잘까봐 그랬다고. 그리고 지금 이틀 정도 지냈는데 니 그런 소리 들었냐고. 잠만 잘 자더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얘기 하기 전까지 꼭 10시만 조금 지나면은 얘가 확인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 얘기는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얘가 10시 딱 지나면은 전화가 오는지. 그러니까 저 잘 있는지 걱정은 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얘가. 저한테 그 시간대마다. 갖고 너 무슨 소리 들은 거 있냐고. 이때까지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아니 나 들은 거 없다고. 거봐 너는 안 들리잖아. 괜히 내가 얘기해봤자 네 마음만 무섭고 이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별일이 없으니까 아 그랬냐 배려 고맙다 이러고 꿀알바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저도 똘비랑 같이 일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저도 이제 한창 일하고 있었죠. 아저씨들 심부름하고 막 심부름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오더니 야 너 똘비 친구지래요. 맞다고. 똘비가 다쳤대요. 사고 났다고. 뭐 제가 놀래가지고 많이 다쳤냐고 물어보고 아이 그건 아니고 똘비가 용접하고 있는데 용접기가 떨어졌대요. 위에서. 예. 용접기가 그게 쇠로 돼 있거든요. 뭐 정확한 무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거의 한 10kg 가까이 나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그게 떨어지면은 중력에 의해서 가속이 붙으니까 잘못하면 죽겠더라고요. 그게 똘비 위로 떨어졌대요. 일하고 있는데.
하고 내가 많이 다쳤냐? 아니 거기 깔릴 정도면 그거 되게 무겁던데 아니 많이 다친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니라고 오른쪽 허벅지인가만 이렇게 쓸렸대요. 다행히 피해가지고. 네. 같이 일하던 재간사 아저씨가 떨어지는 거 보고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허벅지만 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구해준 거죠. 같이 일하던 아저씨가. 갖고 빨리 가보라고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똘비. 그때가 퇴근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남겨놨을 때였던 것 같은데 갖고 제가 부랴부랴 가봤죠. 왜 괜찮나 싶어서. 가봤더니 오른쪽 허벅지 쪽에 저희 작업복이 그때 청바지? 이런 진 소재예요. 그게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피 줄줄줄 흘리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다치긴 다쳤는데 애는 멀쩡하더라고요. 너 괜찮냐?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아니 갑자기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그 재간사 아저씨가 막 뭐라 하고 있더라고요.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너 내가 못 봤으면은 니 진짜 죽을 뻔했다고 막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가 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치료받고 오라고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무실에 저랑 똘비밖에 없었거든요. 그 재간사 아저씨 나가시고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해야지. 너 저 아저씨 아니면 어쩔 뻔했냐 그러니까. 그리고 뭐 크게는 안 다쳐도 나중에 니 퇴근하면 같이 병원이나 가보자. 병원 갔다가 밥이나 먹게. 저녁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똘비가 저랑 한창 얘기하다가 아 회사 그만둘까 이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어젠가 귀신을 봤대요. 네. 하고 너 귀신 자주 보잖아. 귀신 있는 거 나한테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평소에 보던 귀신이 아니고 얘가 어제 10시? 11시인가? 조금 넘어가지고 화장실에 갔대요. 화장실에 갔는데 큰일을 보러 가지고 볼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전화를 신으면은 또각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앞에 징? 이런 게 안에 있으니까 신발 안에. 그러니까 누가 안전화 신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화장실이니까. 그리고 뭐 철야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화장실 오신 작업자분이신갑다 이러고 자기는 이제 계속 볼일을 보고 있는데 자기 옆에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오른쪽 옆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 들어갈 수도 있지. 하고 자기는 이제 계속 볼일 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똑똑똑 노크를 하더래요. 네. 얘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저기 휴지 좀 달라고. 휴지 없다고. 얘가 보통 공중 화장실에 보면 뒤에 휴지 이렇게 여유분으로 쌓아 놓잖아요. 탁 보니까 뒤에 휴지가 몇 개 있더래요. 2마리가.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려고 했는데 좁으니까 안 쓴 새 휴지니까 넓잖아요. 두께가. 안 들어가니까 저기 위로 던질게요. 밑으로 안 들어간다고. 예 이러더래요. 옆에서. 그러니까 휴지를 탁 던져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고 얘는 이제 먼저 들어갔으니까 먼저 나왔겠죠. 탁 나왔는데 아까 좀 휴지 던져줬잖아요. 그래서 신경도 쓰이고 그냥 무심결에 본 거예요. 옆에 오른쪽에. 자기 있던 화장실 오른쪽 벽이더래요.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벽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얘가 제일 끝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오른쪽 옆에서 누가 똑똑똑한 거예요. 휴지 달라고. 헐. 얘가 멍 때리고 있는데 얘 오른쪽 화장실이 아니라 왼쪽에서 누가 문을 똑똑똑 들면 저기 휴지 좀 주세요 이러더래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왼쪽에서 들었는데 오른쪽에다 던져줬구나. 그러니까 얘가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휴지 하나 챙겨가지고 던질게요 이러고 탁 던졌대요. 왼쪽 화장실에. 탁 던졌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아이 고맙다고라도 하던가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서 손 씻고 있는데 화장실이 한 4칸 정도인데 그 4칸에서 다 쿵쿵쿵 소리하면서 휴지 달라고 휴지 이러더래요. 얘가 무서워갖고 그 길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냥. 갖고 아니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이렇게 놀래키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거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갖고 얘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겁도 나고 혼자 있는 저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했대. 항상 하던 것처럼 전화를 했더니 제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다시 한번 전화 걸어도 계속 전화 안 받고 몇 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가봐야겠다 무서워도. 갖고 얘가 가본 거예요. 터벅터벅 가봤더니 사무실 앞에 거기 현장이 되게 넓거든요. 창고랑 얘가 있던 그 자재 창고랑 저희 사무실이 한 1000m, 20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참 사무실 쪽으로 쫄래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점점 사무실 가까워지는데 쿵쿵쿵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무실 문 차는 소리. 자기가 이때까지 듣던 소리가. 아 시간상 이게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구나. 맨날 차던 그게 왔구나.
아, 어떡하지? 이라고 얘가 이제 사무실까지는 못 가고 근처에서 이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차는 건지. 하고 얘가 용기를 내고 다시 사무실 쪽으로 간 거예요. 점점 사무실이 보이고 사무실 문 앞에 검은 형체가 서 있더래요. 저게 뭐야?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키가 되게 작더래요. 네. 그러니까 성인 반만한 사이즈? 어린애인가? 갖고 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똘비가. 네. 어린애인가? 근데 이 시간에 12시가 다 된 시간인데 이 시간에 공사 현장에 어린애가 있다고? 얘 천천히 가봤대요. 근데 그게 어린애가 아니고 하반신만 있더래요. 작업복 입은 하반신이 발로 쿵 사무실 문을 차고 있더래요. 얘가 순간 경직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머리가 하얘진 거죠.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덜덜덜 그거 보면서 떨고 있는데 그 하반신만 있는 그 형체가 한참 발로 타더니 탁 멈추더니 다행히 똘비 있는 쪽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몸을 싹 돌리더니 반대편을 걸어가더래요. 예. 근데 뒤에 뭐가 질질질 끌려가는데 위에 달려 있어야 되는 상체가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데 이게 밧줄에 묶인 것처럼 그 하반신에서 그러니까 내장이죠, 내장. 얘가 말하는 게 내장 같대요. 창자 같은 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바닥에 질질질 끌면서 가더래요. 얘가 그거 사라질 때까지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저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괜히 또 얘가 혼자서 그 얘기했다가 또 겁먹고 겁도 많으니까 제가 얘는 알잖아요, 제 성격을. 얘기를 못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오늘 사고도 그렇고 이거 좀 점점 해코지를 하는 것 같다, 귀신들이 나한테. 왜냐하면 거기서 용접기가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이거 나만 다친 게 문제고 니도 혹시나 안전사고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거 회사 그만둘까? 낭남아 같이 그만둘래? 한 달은 안 됐는데 어떡할래? 이렇게 하길래 일단 그래도 한 달은 채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단은 치료를 받으러 가자 했어요. 근데 얘는 그러면은 죄송하긴 해도 너희 부모님한테 원룸 보증금을 조금 빌려서 네. 나가자고. 야간에는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몸이 피곤하니까 편하게 못 자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 같다. 지금 정신도 좀 멍하다고. 그런 것 같다고. 일단 나가서 생활하자. 야간 알바는 안 하는 걸로 하자. 소장님한테 얘기 드리자. 말씀드리자. 이거 야간은 못할 것 같다고. 좀 죄송하다고. 얘기 드리자. 기다렸다가 사무실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기다렸어요. 알겠다 하고. 야간 안 하는 걸로 하고 바깥에 숙소 잡자.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해볼게. 이렇게 했어요. 이제 퇴근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5시가 됐는데 얘가 얘기한 소장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한 5시 조금 넘었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와요. 똘보가 이렇게 봤는데 소장님이 아닌가 봐요. 자기도 모르는 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다시 고개 탁 돌리더라고요. 소장님 기다린다고. 그 아저씨가 컴퓨터 있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작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반장님이 들어왔어요. 반장님이 탁 들어왔는데 뭘 아시죠? 당연히 안전사고가 났는데 젊은 애가 정신 안 차리고 일하다가 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현장에 안 쓰는 장비 잘 정리하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정리 안 해가지고 용접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황당하죠. 저도 그리고 그때 같이 야간에 일할 때 되게 관리 잘했거든요. 현장에 진짜 장비 남은 거 하나 없이 같이 맨날 수고하고 타긴 2번씩 하고 이랬는데 하고 똘비가 듣다가 지도 다치고 지금 신경이 예민하니까 약간 말대꾸란 거예요. 반장님한테. 얘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니 반장님 저희 야간에 제 친구랑 2번씩 항상 확인했다고 그거 철야팀이 한 거 아니냐 막 얘기하다가 어제도 철야팀이 그거 용접기 가지고 그쪽에서 그 용접기 떨어진 작업 현장에서 일했다고 그분들이 반납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더니 반장님이 야 너 술 먹었냐 이래요. 하고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랬더니 야 우리 철야팀이 어딨냐고. 철야팀이 없대요. 뭐야 이거? 철야팀 없은 지가 한 6, 7년 됐대요. 우리 야간팀 없다고.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제가 어제도 장비 내주고 했는데 2분한테 용접기.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네가 야간에 왜 있냐고. 퇴근해야 될 놈이. 둘이서 여기 회사에 왜 있어. 그러니까 아니 소장님이 시켰다고. 그러니까 반장님 어이가 없었고 와 봐라 이러면서 탁 돌아보는데 먼저 번에 들어온 아저씨 있죠. 사무실에 앉아 계시던. 그 아저씨 뭐 소장님 혹시 얘들한테 야간 일 시켰냐고. 그분이 소장님이에요. 근데 똘비가 몰라봐요. 자기 일 시킨 사람인데. 탁 보더니
아니, 나 그런 거 시킨 거 없는데? 그리고 얘 24시간 일 시키는 회사가 어딨냐고. 말이 되냐고. 하고 똘비가 아니라고, 딴 소장님 안 계시냐고. 여기 현장 소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야간 이거 일 시켰다고. 내가 허락까지 받았다고, 내 친구. 그러니까 저는 일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3주 정도 야간 이거 했고,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얘는 한 일주일 정도 했다고, 저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얘들이 나스를 먹었나 이러면서 무슨 말도 안 해서 이분이 소장님이라고, 이분이 현장 소장님이라고, 잘 보라고, 이분이 일 안 시켰다는데 무슨 말 하는 거니까. 아, 여기 현장 소장님 딴 분 안 계시냐고. 본사에 현장 소장님이 한 분 있대요. 예. 근데 그분은 잘 안 온대요. 워낙 협력업체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안 본대요. 본사에 뭐 다른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한 번씩 안전관리하고 하지, 검사하고 하지. 안 온다고. 너희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리고 얘가 거기 회사에 CCTV가 있잖아요. 어제도 장비를 출납했잖아요. 확인해보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얘가 뭐 귀신에 홀렸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다른 회사 현장 소장님한테 작업 지시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같은 현장을 공유하다 보니까 그 사무실도 그리고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네. 다른 현장 사무실이. 그래갖고 혹시나 얘가 착각을 하고 다른 현장 소장님한테, 그 현장 소장님도 헷갈려가지고 자기 회사 사람인 줄 알고 작업 지시를 내렸나? 다른 회사 처리팀인가? 그 사람들한테 출납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같이 그 현장 소장님이랑 사무실에 있던 4명이서 같이 본 거예요. 어젯밤 CCTV를. 쭉 돌려보는데 얘가 한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이때쯤에 지 혼자서 용접기 2대를 두고 터벅터벅 가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CCTV 화질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들고 가면서 양옆으로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그러면서 터벅터벅 현장 가가지고 자기 용접기 떨어뜨린 곳 있죠. 거기다가 용접기를 놔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어젯밤에 지가 놔뒀던 용접기가 지한테 떨어진 거예요. 원소냐 천략팀이 어딨냐고. 이거 보라고. 너 혼자 이거 2개 들고 가가지고 뭐 했냐? 회사에는 왜 남아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이걸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한 행동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으니까 얘가 넋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와, 얘 귀신에 홀렸구나. 큰일 났다. 혼나겠다. 잘리겠다. 속으로 이 생각했어요. 귀신에 홀린 것보다는 일하는 거 월급 다 날라갈까봐. 난리 났다. 이거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하고 와,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서장님이 반장님 보고 그만하고 됐다고 갑자기 말을 하세요. 빨리 너 친구 데리고 가 치료받으라고. 혼을 안 내세요. 그냥 가라고. 내일 출근 잘하라고. 똘비 너는 아프면은 한 며칠 쉬어도 되니까 뭐 나중에 천천히 낫고 오든 아니면 괜찮으면 일하러 바로 내일 출근을 하래요. 저도 출근을 하고 그대로 정상으로. 혼을 안 내세요. 되게 착한 분이시다. 속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빨리 말 바꿀까봐 똘비 넋 나가 있는데 데리고 나갔어요. 네. 하고 이렇게 이제 사무실이랑 점점점 멀어지면서 야, 너 도대체 무슨 일 겪은 거냐고. 아닌데 분명히 어제 찰려팀 그 2분한테 이거 하고 했다고. 소장님이 나한테 분명히 작업 지시했다고. 야간에 하라고. 얘가 아직까지도 이게 뭐가 현실인지 몰라가지고 얘는 못 믿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겪었는데. 그래가지고 가는데 똘비가 갑자기 터벅터벅 가다가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가다가 웃으면서 갑자기 휙 돌아봐요. 네?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옆으로 그냥 봤죠. 그때 얘가 맨 처음에 고개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로 이렇게 웃으면서 봤거든요. 점점 몸을 뒤로 돌려요. 그런데 한참 한 10초 정도 서 있다가 털썩 주저앉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야, 똘비야 이랬더니 얘가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눈에 초점이 없어요. 예. 멍한 허공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흔들면서 야, 똘비야 괜찮냐고. 야, 너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터벅터벅 오더니 똘비 뒷덜미 잡고 질질 끌고 가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끌고 간 사람 딱 봤더니 같이 일하는 재간사 아저씨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성난 얼굴로 진짜 다급하게 애 일으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질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그 180 넣는 애를. 그분이 저보다도 키가 작았거든요. 167, 8? 많아봤자 그 정도인 아저씨인데 어디서 힘이 나셨는지 질질질질 그 큰 애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끌고 가니까 저도 그냥 막 말리다가 이렇게 끌려갔어요. 아저씨 힘이 워낙 세가지고. 한참 끌고 가가지고
거기 현장 딱 벗어나면 저희 쉬라고, 작업자들 쉬라고 휴게실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얘 이렇게 세워가지고 턱 앉히더니 뺨을 막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하고 이 똘비가 한참 맞다가 깬 거예요.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뭐 봤냐고. 아저씨가 대뜸 그냥 물어봐요. 너 뭐 봤냐고. 그러니까 얘가 주저주저 말을 하는데 얘가 아까 저랑 대화하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뒤에서 자기 작업 지시했던 현장 소장님이 똘비야 근무 안 하고 어디가 퇴근하니?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목소리가. 아 소장님 있잖아 이거 맞네 이라고 얘가 환하게 웃으면서 소장님 이러면서 돌아본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실 앞에서 봤던 그 하반신이나 상반신이 분리된 사람이더래요. 얘가 멀리서 보니까 상체 얼굴을 확인을 못했는데 보니까 그 상체가 그 소장님이더래요. 자기한테 작업 지시네. 환하게 웃으면서 너 어디가 이러더래요. 얘가 그대로 그냥 굳어가지고 이 사람도 귀신이었구나 이라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끌고 온 거예요. 재간사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 한숨을 이러더니 너 귀신 보지? 이러는 거예요. 똘비가 맞다고. 저 귀신 본다고 어릴 때부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에 자기도 귀신 본다고. 그 아저씨가 일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아저씨가 맨 처음에 한 7년 정도 전에 처음 일할 때부터 그 현장에 있던 되게 유명한 귀신이래요. 오. 그 상체랑 하체 분리된 그 현장 소장이. 네. 현장 소장인지 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그 아저씨도 귀신을 보니까 영가를 보니까 무시했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한창 일하고 있으면 옆에 지나가면서 자기가 현장 소장인 척하고 새로 오는 젊은 사람들 있죠 일하는 분들. 네. 그분들을 홀리려고 현장 소장인 척을 막 하면서 나 여기 현장 소장인데 이러면서 니 일할래? 뭐 일할래? 근데 일반 사람들 모르죠. 예. 안 들리잖아요. 그러다가 가끔씩 그걸 탄다고 하죠.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진짜 미친 듯이 웃으면서 그 사람 홀려가지고 크든 작든 무조건 다치게 한대요. 네. 하고 여기 현장에 반장님은 바뀐 지가 한 1년밖에 안 돼갖고 모르는데 소장님은 초창기부터 업하시던 분이라서 다 안다고 하고 우리 회사가 자기가 알기로는 지금은 안 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매년 구슬했대요. 매년. 그 귀신이 하도 홀려가지고 사람. 사고가 계속 나니까 많이 하면 1년에 한 3번씩 굿하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요 근래에는 들어온 사람도 없고 들어왔다고 해도 이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그 현장 소장인 척하는 귀신이 그렇게 사고 내려고 자기가 홀릴 사람 찾고 다니고 있었는데도 한 1년 반 정도를 안 나타나니까 되게 성이 나 있었는데 똘비 들어온 날 또 똑같은 패턴으로 와가지고 홀리려고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첫날에 용접하고 있었는데 사람 떨어졌다 한 게 그 아저씨가 얘기해 주시는 게 첫날부터 막 쫓아다니더래요. 똘비를. 아저씨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얘 홀리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막 주시라고 했는데 그 소장인 척하는 귀신이 한참을 보다가 뭔가 알아챘는지 갑자기 씩 웃더니 이게 상체만 있잖아요. 예. 근데 두 다리로 선 것처럼 양손으로 팔을 땅에 탁 짚고 벌떡 일어서더니 말이 이상한데 다다다다다다 달려오더래요. 똘비한테. 똘비 용접하고 있으니까 못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다다다 달려오더니 똘비 귀에다 바짝 대고 사람 떨어졌다 사람이 떨어졌다 하고 고함을 지르더래요. 오, 예. 그러니까 얘가 첫날 들은 게 그 소장 귀신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반응을 안 할 텐데 얘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고 사람 진짜 떨어진 건 줄 알고 반응을 한 거예요. 이래갖고 얘가 용접 마스크 벗으려고 하니까 벗기 전에 이렇게 들리네 이런 것처럼 미친 듯이 웃으면서 다른 데로 가버리더래요. 네. 첫날부터 그랬다고. 그래갖고 그 아저씨가 되게 잔소리도 심하고 똘비도 그랬거든요. 얘가 퇴사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 그때 화장실에서 본 귀신도 있고 사무실 앞에서 본 그 귀신 그것도 있는데 자기 사수 아저씨가 맨날 약간 이렇게 그때 첫날에도 뒤통수 때렸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일할 때마다 잔소리도 너무 심하고 뭐 뒤통수 때리는 거는 일상다반사고 어깨도 네. 툭 치고 가끔 그냥 저희 보면은 가슴팍 한 대 툭 치는 거 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를 자주 했던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가지고 얘가 퇴사 생각도 했던 거예요. 그 이유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저씨한테 들으니까 똘비가 용접사니까 용접 막 하고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 귀신이 몰래 뒤에 와가지고 자기 배 밑에 있는 창자? 이런 걸로 똘비 목을 막 감더래요. 오. 그거 털어준 거예요, 아저씨가.
그거 털어주면서 야, 너 정신 차려라. 너 집중해라. 너 이러다 사고 난다. 이러면서 계속 잔소리한 거예요. 똘비도 그렇고 저도 듣기에 한번 얘기를 해주지 이러니까 야, 진짜 7년 정도 일했잖아요. 처음에는 한 1, 2년 정도는 그 소장이 관심 가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다 미친놈 취급하더래요. 회사에서도 왕따 당하고. 네. 그렇게 자기는 알려줘도 안 믿고 헛소리라고 하고 미친놈이라고 이러니까 한 2년 뒤부터는 포기한 거예요, 그냥. 네. 갖고 이 아저씨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도와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24시간 봐주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전사고가 났대요. 똘비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자기 부사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간에는 못 있어줘도 주간에는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나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오호. 그래갖고 그 아저씨 하는 말이 젊은 놈이 뭐가 그렇게 기가 약하냐고. 귀신한테 휘둘릴 거면은 그냥 너 지금 위험하니까 이번에도 사고 난 것도 아마 뒤쫓아다니던 귀신이 그랬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 그냥 옮기라고 딴 데로 하고 알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한 달만 딱 하고 다 옮겼어요. 저는 이제 알바라서 그냥 그만두고 똘비는 아예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그 아저씨가 소개해준 회사로.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똘비가 다른 현장에서는 귀신을 보긴 보는데 그 비슷한 귀신들은 봤는데 딱히 뭐 괴롭히고 이런 귀신은 없었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쯤 들어보면 그 똘비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얘가 다리에 철심이 박혀있거든요. 왼쪽에. 오른쪽은 그나마 다행이고. 네. 보면은 몸에 상처도 많아요. 그래갖고 얘가 돈 빨리 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장 일은 안 하고 젊을 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고생 바짝 해가지고 지금 편하게 잘 살죠. 지금 요즘은 얘도 이제 노하우가 생겼는지 그냥 피해요. 요즘은 그냥. 옛날에는 젊을 때는 객기라고 해야 되나? 용기가 좀 많잖아요. 그때 일할 때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뭐만 보이면은 피하고 뭐 길 가다가 얘도 운전하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가끔씩 사람이 갑자기 푹 뛰어든대요. 도로로. 진짜로 객강남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귀신들은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계속 말 걸어요. 그러다가 한 번 쳐다보거나 한 번 대답을 하거나 이런 경우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타났다 해가지고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귀신 입장에서는. 드디어 괴롭히고 놀 사람이 생겼다. 놀이거리니까. 대화 상대니까. 그리고 저도 똘비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귀신이 이렇게 굳이 괴롭히려고 하는 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귀신 입장에서는 그냥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다른 세계의 존재다 보니까 사람한테 해가 가는 건가? 그런 경우도 있긴 하대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의 귀신이 있어요. 할아버지 영가인데 자기 손자나 손녀가 이뻐서 만질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쵸? 이렇게 막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 하면서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잘 컸구나. 근데 그러고 나면 애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손 탔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아프대요. 애기가. 네. 전 또 그건 또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음은 이뻐서 그냥 손을 탄 건데 그게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잘못될 줄 모르고 해가 갈 줄 모르고 그냥 선의에 의해서 한 건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 정도는 해봅니다. 이게 뭐 정답은 그렇죠.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니까. 맞죠. 오늘 그래도 객강남님께서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듣는데 감탄이 나오는 그런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객강남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도와주세요, 객강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객강남님께서 해주신 현장 귀신 이야기였는데 정말 위험했던 사건도 있었고 다행히도 그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일로 끝이 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귀신은 우리가 맨정신에 보기보다는 홀린 상태에서 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귀신을 한 번쯤 봤다 했을 때 홀렸을 수도 있다라고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이야기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쓰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쓰리님. 네, 제가 8월 말에 참여하고 네. 벌써 시간이 돼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솔직히
저희 방송에서 내가 네.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신 거죠? 정확히? 그럼요. 예.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은 쓰리로 시참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이제 현재 남궁 허슬이라는 랩 네임으로 아, 이제 래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헛슬, 그래서 쓰리.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남궁 허슬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죠? 유튜브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이제 채널에 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 그쵸. 라이브 영상들을 좀 몇 개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음악이나 아니면 이런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쓰리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뭐 동료 래퍼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 이제 오늘은 저랑 친한 래퍼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어허, 예. 네, 음악과 관련된 사연은 아닌데, 이 친구가 좀 살면서 경험했던 두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귀족님들께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쓰리예요. 지금부터 이 친구를 초록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린.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초록이가 5년 전쯤에 2018년이죠. 그 시기에 새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초록이는 당시에 대학을 막 졸업을 하고 소속사 없이 인디펜던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앨범을 만들려면 직접 본인이 제작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앨범을 제작할 돈을 벌려고 지방에 위치한 공장에 한 3달 정도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기로 일정이 좀 급히 정해지다 보니까 부랴부랴 한 3달 정도 머무를 공장 근처에 자취방을 찾게 된 거예요. 초록이가 가서 머물게 된 지역이 경기도 오산시였어요. 당시 초록이는 좀 주머니 사정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서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단기로 계약이 가능한 방을 찾아보게 되었대요. 네. 근데 인터넷 카페나 어플 같은 걸로 알아보니까 월세가 저렴한 곳은 당연히 보증금이 너무 부담이 됐고 보증금이 없는 방은 월세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하루 정도 종일 검색을 해서 방을 찾다 보니까 이제 대략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한 거죠. 여기가 뭐 인근 주변에 건설 현장들도 있어서 인터넷 매물로는 확인이 안 돼도 부동산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면 싼 매물들이 간혹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무 부동산이나 전화를 걸었대요. 예.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께서 네, 땡땡 부동산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아서 초록이가 상황 설명을 하니까 총각 전화 잘했다고 마침 거기 근처에 반지하이긴 한데 원룸이 아니고 투룸인 아주 딱인 저렴한 방이 있다. 그래서 그럼 혹시 보증금이랑 월세는 얼마 정도 해요? 물어보니까 보증금은 100만 원이고 월세는 10만 원이야 총각. 빨리 계약해야 돼. 안 그럼 방 금방 빠져. 이러더래요. 근데 아무리 지방이지만 이게 2018년에 월세 치고는 너무 싸잖아요. 월세가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살짝 뭐 허위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긴 했는데 초록이가 성격이 좀 되게 무르무실해요. 그래서 뭐 예민하지도 않고 뭐 어떨 땐 답답할 정도로 좀 많이 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잠만 자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럼 내일 방 한번 같이 보고 바로 계약을 하기로 부동산 아주머니랑 약속을 잡았대요. 다음 날이 돼서 서울에서 가야 되다 보니까 차가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퇴근한 친구 차를 얻어 타고 밤 8시쯤에 그 빌라 앞에서 어제 전화한 여자 사장님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출발을 했대요. 네. 또 근처에 거의 다 도착했을 쯤에 조수석에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살게 된 그 동네가 되게 휑하더래요. 네. 뭐 논길 같은 곳도 지나가야 되고 길가에 편의점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예. 이제 도착을 해서 건물 옆에 주차를 하려고 그 건물 정문 쪽을 천천히 쓱 지나가는데 그 차량들 중에 경차 모닝 있잖아요. 모닝인데 이제 귀족분들도 흔히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차량 색상이 자주색인 모닝이 건물 앞에 한 대 서 있더래요. 예. 근데 그 차가 뭐 미등도 꺼져 있고 앞에 전등도 다 꺼져 있었는데 실내에 보면은 그 운전석 위에 불 켜는 버튼 있잖아요. 그 불만 켜놓고 어떤 남자가 차 안에 앉아 있더래요.
근데 그 차 안에 남자가 평범한 50대의 아저씨로 보였는데 그 자주색 차량 색깔이랑 똑같은 자주색의 정장 자켓 차림에 자주색의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이유가 타고 갔던 그 친구의 차가 차체가 되게 높은 SUV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길 운전을 하다 보니까 논길이 어둡고 지나가는 차들도 없어서 상향등 헤드라이트 켜고 지나가다가 그 자주색 모닝을 마주한 상황이었어서 네. 그 차 안에 훤히 보인 거죠. 그 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마 그 모닝 안에 있던 차주분은 눈뽕이라고 하죠.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눈이 부셔서. 근데 그 차 안에 남자분이 눈이 부실 텐데도 눈을 끔쩍도 안 하고 그냥 또렷이 뜬 상태로 초록이랑 친구가 탄 차가 지나가니까 고개를 뒤로 옆으로 이렇게 쓱 돌리면서 계속 이 두 명이랑 아이 컨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록이는 부동산에서 통화한 아주머니 말고 다른 아저씨가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건물 앞에는 주차 공간이 그 모닝이 서 있던 거기 한 자리밖에 없어서 그 건물 약간 뒤쪽에 주차를 하면서 저 아저씨 되게 특이하다. 안무대 트로트 가수신가? 50대이신데 이렇게 평상복을 저런 걸 입고 다니시지? 둘이 얘기를 하면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주머니 저 도착했는데 건물 앞에 모닝 차량 혹시 직원분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내가 직접 가고 있고 거의 다 왔다고. 그래서 이제 내려서 빌라 정문 앞에 가보니까 모닝에서 아까 봤던 그 자주색 양복 입은 아저씨가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새 차 안에 불도 꺼져 있고 시동도 꺼져 있고 타 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초록이랑 친구랑 둘이 순간 공포가 밀려온 거죠. 근데 이제 둘이 같이 목격을 했었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귀신이라는 생각은 아예 안 했고 이 건물 사는 분들이 조금 빡센 분들이 많나 보다. 쥐죽은 듯이 몇 달만 머물다 조용히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제 통화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가 금방 오셔가지고 총각 반갑다고 보통 이런 매물이 흔치 않은데 연락 잘했다고 방 비어있으니까 바로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셔서 함께 방을 둘러봤대요. 반지하 방을 딱 내려가니까 현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바로 화장실이 있었고 현관문에서 보이는 정면 쪽에 왼쪽, 오른쪽 나란히 옷방이랑 안방이 붙어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낡기는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다 하면서 방 안을 둘러보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이랑 안방 사이 연결되는 벽에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덧대어져서 못질을 해서 막아져 있고 청테이프가 막 칭칭 감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말을 자르더니 이건 절대 건들지 마라. 옛날 집 구조라서 그런 거다. 집주인이 막아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단칼에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찝찝하긴 했어도 어디서 이 정도 크기의 월세 10만 원인 집을 빠르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럼 지금 바로 계약하고 입주를 하고 싶다. 집주인분께 연락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여기 집주인분이 연세가 많고 지금 다른 지역에 가 있어서 여기 안 계신다. 네. 빨리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나랑 계약하면 된다. 여기 집주인분 계약건들은 다 내가 전담하고 있어서 알려주는 계좌로 보증금만 입금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려주는 대로 입금하고 이틀 후에 바로 그 집에 이사를 하고 공장 일도 시작을 한 거죠. 네. 초록이가 하던 그 공장 일도 몸이 고된 일이 아니었고 단순 업무에 사무직 비슷한 앉아서 하는 일이라 오산에서 생활에 나름 만족을 하면서 한 5일 정도를 지냈대요. 근데 이 초록이가 좀 둔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샤워를 하면서 본인 몸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리 전체가 전부 멍이 들어 있었대요. 이거 안 좋다. 예. 처음에는 자다가 어디 부딪혔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멍이 너무 많았고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꼭 멍이 한두 개씩 더 늘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싸한 느낌을 느끼고 나니까 그 청테이프가 칭칭 감긴 화장실 안방 사이 벽도 이제 신경이 쓰이고 혼자 있는 집도 횡하고 하다 보니까 집 자체가 조금 무섭게 느껴졌대요.
저기 저 막아놓은 벽은 뭐 창고인지 아니면 뭐 윗집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막아놓은 건지 뭐 알 길이 없었고 굳이 그걸 열어볼 이유도 없었고 네. 하도 그 아주머니가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꺼림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세히 집을 좀 둘러보니까 곰팡이도 군데군데 많이 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첫 주말이 됐을 때 같이 방을 보러 와줬던 친구를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주변에 술 마실 곳이 이제 마땅치가 않아서 친구가 술을 차에 싣고 놀러 온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거실에 앉아서 TV 보면서 술을 먹다가 초록이 친구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화장실 앞으로 누군가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예.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초록아 너야? 나 금방 나갈게 좀만 기다려 했는데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볼일 보고 나와서 야 초록아 왜 대답을 안 하냐? 가서 볼일 봐라 얘기를 하니까 초록이가 무슨 소리냐고 나 잠깐 안방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까 충전해놨던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둘 다 이제 저번 주 모닝에 탄 아저씨 본 이후로 2차로 또 여기서 소름이 돋은 거죠. 막 술을 더 마시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둘이 같이 잠을 자려고 이제 수면을 취하려고 침대에 누웠대요. 침대에는 초록이가 이사 올 때부터 원래 이 집 안에 있었던 침대였는데 뭐 성인 남자 둘이 누워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벽 쪽 안쪽에 친구가 눕고 바깥쪽에 초록이가 누워서 잠에 들었는데 이날 초록이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 모닝에 타고 있었던 그 50대 아저씨가 위아래 전부 자주색인 정장 세트를 입고 자주색 넥타이를 메고 청테이프로 감겨진 문을 열고서 자주 색깔의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걸어 내려와서 본인이 자고 있는 안방 문 앞에 기대서 서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네가 왜 여기 있어? 하는 표정으로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아무 말 없이 본인을 계속 노려보더래요. 노려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제 아침에 느지막이 일어나서 초록이가 개꿈을 꿨구나 생각하면서 숙취 때문에 막 머리를 부여잡고 부산스럽게 부산을 떠니까 옆에 자던 친구가 일어나더니 야 초록아 몰랐는데 너 왜 이렇게 잠버릇이 심하냐 자면서 왜 자꾸 나한테 계속 다리를 올리냐 하더니 갑자기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초록이가 그래서 내가 자면서 계속 너 몸에 다리 올렸냐고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막 버벅이면서 하는 말이 잠결에 자꾸 옆에서 다리가 올라오길래 막 이렇게 밀치고 치어내다가 짜증나서 발로 차고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벽 쪽에 누워 있었잖아요. 또 이 친구는 초록이 등 쪽을 바라보고 초록이는 안방 문 쪽을 바라보고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잤던 건데 뒤에 있는 앞쪽에서 벽에서 다리가 계속 올라왔던 거죠. 뒤에서 그 친구 몸에 올라온 그 다리가 초록이가 막 뒤척이면서 올렸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 집 뭐냐고 안 그래도 막 꿈자리도 사나워가지고 어제 저번 밤에 봤던 자주색 아저씨가 집에서 현관문 도어락 열고 나가는 이상한 꿈 꿨다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초록이도 이제 얼어버린 거죠. 이 둘이 어젯밤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동시에. 위아래 자주색 옷을 입은 아저씨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소름이 끼쳐서 둘이 집에서 바로 밖으로 나왔대요. 이게 이른 점심 때니까 이거 부동산부터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그 부동산 주소를 찾아갔는데 그 집을 보여줬던 아주머니는 없고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 아주머니는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라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만뒀다 그러더래요. 계약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그 아줌마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이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아주머니가 다 알아서 계약해준다고 해서 입금도 다 했고 지금 일주일 정도를 거기 집에서 지내다가 온 거다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럼 계약서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생각해보니까 계약서를 쓴 기억이 없는 거예요. 뭐야? 아차 싶더래요. 그러니까 계약서도 안 쓰고 이 집에 들어왔던 거죠. 저는 부동산법은 자세히 잘 모르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를 직접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학생 그 전입신고가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찝찝하면 동사무소 가서 우선 확인부터 해봐라. 예.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아갔대요. 가서 이제 공무원분께 제가 여기 전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내고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뭐 확인해 주실 수 있냐.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다 하고 집주인분이랑 직접 전화 연결을 해줬대요. 네. 그래서 어떤 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셔서 예 여보세요 이러셔서 할머니 제가 지금 여기 반지하 집에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넣고 들어온 세입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세입자?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 몰라.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예. 초록이가 여기 오산시 땡땡동 땡땡 빌라예요. 할머니 여기 주소 모르세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께서 거기 우리 아들 집인데 근데 우리 아들 죽었는데 나는 뭔 소린지 몰라 하고 전화를 그냥 뚝 끊으시더래요. 와, 예. 그래서 우선 더 캐묻지도 않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냥 바로 반지하 방으로 가서 보이는 짐들 싹 친구 차에 싣고 방을 빼고 나왔대요. 방 빼고 다시 부동산에 가서 할아버지께 저 집에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당장 방 빼야겠다. 그 아주머니 직원이 계약서도 안 쓰고 내 보증금 갖고 지금 도망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행히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돼서 보증금은 돌려받고 그 집에서 다시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 할아버지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라 건물주가 동사무소에서 통화한 할머니가 맞고 할머니의 50대 아들이 그 건물 관리를 도맡아서 했었는데 2년 전쯤에 그 빌라에서 뭐 때문인지 몰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집주인 할머니는 요양병원 같은 데 들어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던 게 그 건물 앞에 주차돼 있던 자주색 모닝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집주인 아들이 타던 차였대요. 움직일 리가 없는데 움직인 걸 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차가 봤던 거는 움직이진 않고 그 차 안에 사람이 타 있던 걸 봤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집주인 아들이 타던 차여가지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그 빌라 앞에 방치가 됐던 거예요, 2년 동안. 예. 초록이가 이 집에 일주일 정도밖에 안 있었다 보니까 낮에 지나가면서 그 차를 유심히 본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잘한 짐들 빼러 다시 들렸을 때 모닝을 보니까 차 전체가 뿌옇게 손잡이, 앞유리 이런 부분까지 전부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 집 앞에서 봤던 차 안에 있었던 그 자주색 옷차림의 아저씨는 예.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맞네요. 그 아들분이네. 예,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아닌 게 차 안에 타고 있던 걸 본 거죠. 초록이랑 초록이 친구랑. 그래서 이 초록이가 집에 머문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냥 그 청테이프로 칭칭 감긴 벽 판자나 자주색 정장 차림의 그 기괴한 아저씨 모습이 그 돌아가신 집주인 아들이 맞는지 네. 아니면 멍이 왜 그렇게 내 다리에 심하게 생겼던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은 명확히 알지는 못하고 도망쳐 나온 거였거든요. 그 보증금도 그 아주머니 통해서가 아니라 그 부동산 할아버지 사장님 통해서 돌려받은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짧은 오산 투룸 반지하방에서 일주일 만에 도망쳐 나왔던 초록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야, 그러면 이 이야기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예, 또 초록이가 겪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연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예. 이 오산시에 빌라가 아직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반지하방도 월세로 계속 임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일단은 그 오산- 집은 아직도 그 자주색 모닝이 있겠죠? 여기까진 모르겠어요. 한 시간이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예, 있을 것 같은 뭐-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이제 그 빌라 앞에 자주색 모닝이 방치가 돼 있고 화장실 안방 사이에 청테이프 감겨진 상태로 막혀있는 반지하 투룸이 있다면 거기입니다.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도 초록이 님이 겪었던 이야기인 거죠? 예, 이제 이야기는 이제 초록이의 가족 이야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가슴이 아픈 가족 이야기인데 물론 제가 사전에 오늘 초록이한테 올비 공포라디오 채널에 귀족님들께 이 사연을 좀 들려드려도 괜찮겠냐
조심스레 물어보니까 초록이가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초록이 어머니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어머님은 이제 3남 1녀 중에 둘째셨어요. 큰오빠, 그 다음에 초록이 어머니, 셋째 남동생, 막내 남동생, 이렇게 4남매였는데, 초록이 외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어떤 분이셨냐면은 상대방에게 본인께서 피해를 끼치는 것도, 또 상대에게 피해를 받는 것도 극도로 너무 싫어하셨대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본인에게 조금의 피해라도 끼치면 어떻게 해서든 꼭 고스란히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셨대요. 뭐 좋게 말하면 강직하고, 반대로 말하면 조금은 고지식하시고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는데, 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외할머니께서도 치매 증상이 발현이 되셨대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먼저 떠나도 너희들 사남매가 너희 엄마를 끝까지 꼭 잘 책임을 지고 모셔라. 형제끼리 싸우지들 말고 내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거다가 유언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마친 이후로 이 4남매는 2번 다시는 다 같이 모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막내를 제외한 이 3남매는 모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초록이 외할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좀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남매가 치매가 좀 악화되신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좀 작은 갈등이 발생했대요. 우선 첫째 큰오빠네 가족은 당시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큰오빠께서 미국의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장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둘째 딸인 초록이 어머니께, 야, 너가 좀 책임지고 동생들이랑 어머니 좀 잘 챙겨드려라, 한국에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록이 어머니께서 본인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어머니를 모실 상황적인 여유가 안 된다. 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가 직접 외할머니를 초록이 집에 모셔서 1년 정도를 보살펴 드렸대요. 가족분들 중에 치매 질환을 겪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위험한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맞죠. 생각보다 간병인의 역할이 강도가 꽤나 센 그런 힘든 상황이 반복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초록이 집에 수험생도 있었고 아버지 사업 문제도 엮여 있어서 외할머니를 제대로 간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셋째 남동생 부부에게 1년만 좀 어머니를 좀 케어해줄 수 있겠냐, 본인 집안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했대요. 막내 동생 넷째 같은 경우는 당시 뚜렷한 직업 없이 좀 지방 쪽에 머물고 있었어서 연락이 잘 닿지가 않았고, 이제 셋째 남동생한테 부탁을 했는데 본인은 마음은 모시고 싶은데 자기 부인이 좀 극구 반대를 한다,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셨다고 해요. 이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알겠다 하고 셋째 부부가 이제 어머니를 1년간 모시기로 하고 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예. 근데 한 달 만에 경찰서에서 초록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 그 땡땡분 자녀분이시냐고, 고친께서 치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밖에 돌아다니시다가 집을 못 찾아서 시민분 신고로 접수가 돼서 관할 파출소에서 지금 모시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초록이 집으로 다시 와서 셋째한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 어머니 제대로 모시지도 못할 거면서 왜 알겠다고 하고 데리고 갔냐고, 엄마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셋째 남동생분은 직업이 소방관이셨어요. 예. 직업 특성상 뭐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려면은 그 셋째 동생 부인께서 간병을 전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그 부인 전 입장에서는 치매를 앓으시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히 내키지 않고 힘든 일이셨겠죠. 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모시는 게 힘드니까 누나가 정 안 되면 요양원에 모셔드려라, 우리가 돈은 똑같이 나눠서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데 정말 당시 초록이 어머니께서는 물에 빠지면은 둘 중에 누굴 구할 거냐 선택하는 것처럼 본인의 엄마를 선택할지 아니면 내 자식이랑 우리 가정을 선택할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심정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본인의 가정을 더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사남매가 협의해서
포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대요. 초록이 외할머니께서도 당시 증상이 많이 심해지셔서 케어가 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어진 거죠. 요양시설로 모시는 날에 다른 남동생들은 오지 않고 본인만 혼자 눈물을 훔치면서 배웅을 해드렸대요. 이렇게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나서 머리로는 자주 주기적으로 찾아뵈야겠다 했지만은 자식들이랑 남편 문제로 그러질 못하셨대요. 그리고 사실 사남매 중에 혼자만 어머니를 책임지는 상황 자체가 당시에 좀 많이 버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 초록이 할머니께서 1년 정도 시설에 계시다가 폐렴이 악화되셔서 급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의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까 이때 당시 시기가 10년도 더 지난 얘기다 보니까 요즘 요양시설은 이런 곳이 절대 없을 거예요. 할머니의 몸 군데군데 멍자국이 많이 보였다는 거죠. 네. 초록이 어머니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셨대요. 괜히 내가 시설에 모셔가지고 내 결정 때문에 일찍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건가. 너무 자신이 원망스러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첫째 오빠는 지금 일정 때문에 도저히 급하게 한국에 들어갈 상황이 안 된다. 네. 해서 결국 어머니 장례식에 오시질 못했고 나머지 3남매만 상주로 초록이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게 된 거죠. 근데 이 장례식에서 그 셋째랑 막내 동생의 싸움이 발생을 했대요. 할머니께서 남긴 재산이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산 상속 배분에 있어서 막내가 아니 형들이랑 누나는 어릴 때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고 결혼할 때도 도움 받지 않았냐. 이 아파트는 나 좀 도와달라.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이걸로 한번 제대로 가게를 운영해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셋째 형이 야 네가 뭔데 연락도 없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얘기를 하고 막내는 형은 어머니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뭐 효자인 척을 하냐 막 언쟁을 벌이다가 막내 동생이 화를 못 이겨서 장례식장 창문을 주먹으로 쳐서 창문이 깨졌대요. 그러니까 본인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 모든 남매들의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그런데 이 초록이 외할머니 장례를 마치고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네. 첫째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예.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첫째 오빠가 뜬금없이 돌아가셨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신 지역이 강원도라는 거예요. 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첫째 오빠분은 미국 대학에서 안식년의 기간이 나서 이미 1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강원도 산골에 본인 친구들 셋이서 부부들끼리 별장을 구해서 모여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국내에 있었는데 미국이라 이제 장례 참석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친구 부부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가신 전날 밤에도 이 첫째 분 본인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었대요. 그래서 다 같이 먹고 각자 부부들이 집으로 헤어지고 첫째 오빠 부인분께서 안방에 먼저 들어가서 잠자리에 드셨는데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옆에 없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어제 거실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나? 하고 한참을 찾아도 안 보여서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바닥 전체가 피로 흥건한 상태였대요. 돌아가신 사이는 바다출혈이었어요. 발이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언덕인 화장실도 아니었는데 발을 헛디뎌서 화장실에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앞에 붙잡은 곳이 그 창문이라 창문 유리가 막 와장창 깨지면서 그 순간 유리 파편이 손목을 그대로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출혈로 쓰러지시면서 분명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셨을 텐데 부인분이 먼저 안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잠에 들어서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한 거죠. 이렇게 허망하게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한 달 사이에 첫째 오빠분도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로부터 한 5달 정도가 지나서 네. 소방관이셨던 그 셋째 남동생분의 부고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소방관 일을 하시다 현장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제가 사인을 정확히 초록이한테 물어보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듣기로는 독감 같은 좀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그 병원 치료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이었는지
다른 균이 몸에 퍼지면서 급성 쇼크 같은 걸로 정말 건강하시다가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 지인의 집안 이야기라 좀 전해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게 1년 사이에 어머니, 첫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줄초상이 이어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당시 초록이 어머니께서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셨고 혹시나 이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가? 우리 남매를 좀 혼내시려고 좀 하늘로 빨리 부르시는 건가? 네. 뭐 하는 불안함도 한편으로는 많이 느끼셨대요. 왜냐면 마음 한켠에 이제 본인께서 어머니 대신 가정을 택했던 죄책감 같은 게 항상 짓누르고 있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뭐 본인 어머니를 진심으로 위하고 보살펴 드린 게 사남매 중에 초록이 어머니가 유일하셨다 보니까 네. 초록이 어머니께는 뭐 별 탈이 생기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초록이가 잘 키우던 강아지가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동생분이 계셨잖아요. 맞죠. 외할머니 장례식 이후로 유산을 상속받았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자금으로 일식 요리를 배우셔서 횟집을 오픈하셨는데 막내 동생분이 오픈 당일에 회를 직접 손질하시다가 그 회칼로 본인 손을 잘못 베어서 신경이 손상돼서 더 이상 손으로 요리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예. 가게도 영업이 잘 안 돼서 금방 폐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려드린 이 모든 일들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주제 이야기였는데 예. 10년도 더 된 과거 이야기였고요. 현재는 그 막내 동생분이 그 당시 본인 행동을 좀 뼈저리게 뉘우치시고 초록이 어머니와도 관계가 많이 회복이 돼서 친척들끼리 뭐 왕래도 갔고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진심으로 잘 모시고 지내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야. 초록이가 20살쯤에 외가 쪽에서 일어났었던 가족 사연도 들려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 재산까지 가져가서 그렇게 예. 장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손이 손상이 되면 장사를 못하게 되고 장사를 못하게 되면 그 재산까지 결국에 날리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아무도 그래서 못 갖게 하셨네. 네, 맞습니다. 와. 그래요. 이게 개인 가정사니까 네네. 들으신 분들이 전부 다 뭐 다르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저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게 1년 안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일반적일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예, 이렇게 평범한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가족이 모두 초록이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죠. 목숨을 잃거나 좀 해를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담담하게 들려주는데 들었을 때 좀 무섭고 공포가 느껴지기도 했지만은 네.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쓰리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첫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소름 끼쳤고, 두 번째도 당연히 뭔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소름 네네. 끼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 교훈도 얻을 수 있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쓰리님께서 오늘 또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셨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오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빠른 시일 내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 두 가지 이야기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모르겠어요. 아, 이게 참 가족에게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사실 너무 개인차가 크고, 하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소름이 끼치네요. 자주색 모닝과 자주색 정장을 입은 아저씨. 지금도 그 빌라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에 자주색 모닝이 주차가 돼 있어요. 먼지가 쌓인 그런 곳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